한도윤은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40년 넘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던 목수의 몸은 은퇴한 지 2해가 지나도록 여전히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허리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다. 수술한 지 3달. 의사는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걷고 앉고 서는 일상은 이제 큰 무리가 없었다. 도윤은 침대 옆에 놓인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다. 거실로 나와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음악이 소박한 빌라의 아침을 채웠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대패질 소리가 울렸을 것이다. 나무를 깎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지금은 바흐의 인벤션으로 대체되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커피를 내리며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다. 좁은 마당에 심은 매실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다. 봄이었다. 이 집에서 맞는 20번째 봄이었다. 전세로 들어와 몇 년 뒤 목돈을 모아 매입한 이 빌라는 그의 유일한 자산이자 보금자리였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마당. 화려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장남 상우였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요. 허리는 어때요? 괜찮다. 많이 좋아졌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뭔가 망설임이 있었다. 아버지,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와보세요. 미정이가 아버지 뵙고 싶어 해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커피를 홀짝였다. 상우는 결혼한 지 15년째였고 중학생 아들 하나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며느리 윤미정은 똑똑하고 현실적인 여자였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지금은 편한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상우 부부의 안부 전화가 자주 왔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그런 전화들. 점심 무렵 막내딸 지유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오늘 시간 있으시면 같이 카페 가실래요? 구경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지우는 사회복지사였다. 미혼이었고 도윤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 지우도 요즘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구경?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라고 해야 하나. 코리빙이라고 하는데. 코리빙?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각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형태예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지유의 설명을 들으며 도윤은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받고 보니 뭔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 아, 그래. 시간 되면 가보자. 저녁에는 상우가 직접 찾아왔다. 며느리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미정이 물었다. 먹었다. 너희는? 네, 저희도 먹고 왔어요. 상우가 가방에서 몇 장의 브로셔를 꺼냈다. 표지에는 실버케어 요양원, 가족 같은 시니어 주거단지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요즘 시니어 시설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호텔 같기도 하고. 도윤은 브로셔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다. 깔끔한 시설,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분명 좋은 곳들이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왔냐? 갑자기가 아니라. 상우가 미정을 쳐다봤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되어서요.
특히 허리 수술 받으신 후로는 수술은 잘 됐고 회복도 잘 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렵잖아요. 응급실에 가야 한다거나. 미정이 나섰다. 아버님,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안전 문제예요. 이 집도 계단도 있고 문턱도 높고 시니어가 혼자 살기에는 좀 불편한 구조잖아요. 도유는 자신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다시 둘러봤다. 현관에서 거실로 올라가는 작은 계단, 화장실 문턱, 좁은 복도. 젊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때로 불편하긴 했다. 그리고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집을 전세로 돌리면 보증금으로 꽤 괜찮은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남는 돈으로는 생활비나 의료비도 충당하시고. 그 순간 도윤의 귀에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크게 들렸다. 집을 전세로 돌린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보금자리를 생각해보겠다. 도윤의 대답은 짧았다. 상우 부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브로셔를 놓고 가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도윤은 브로셔들을 다시 펼쳐봤다. 24시간 의료진 상주,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 다양한 취미 활동, 셔틀버스 운행.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평온했던 방 안 공기가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볍게 떨리는 것 같았다. 다음 주 도윤은 상우 부부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했는데 상우가 아버지 혼자 다니시기 힘드실 테니 우리 집에서 며칠 계세요라고 제안했기 때문이었다. 상훈의 집은 새 아파트였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아이들 방, 부부 침실, 그리고 작은 서재 겸 게스트룸이 있었다. 도윤은 그 작은 방에 머물렀다. 처음 이틀은 좋았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반겼고 미정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상우는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검사 결과를 함께 들었다. 다행히 회복이 순조롭다는 의사의 말에 모두 안심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려 하자 미정이 말했다. 아버님, 아이들이 아침에 온라인 수업 들어야 해서 혹시 방에서 좀 계세요? 아, 그래. 점심때도 마찬가지였다. 거실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집안일 좀 해야 해서 혹시 방에서 쉬세요? 냉장고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전기가스 절약합시다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없던 메모였다. 나흘째 되는 날 밤 도윤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걸었다. 그때 다용도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니, 나도 모르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모실 수는 없잖아. 응, 맞아.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전세 보증금만 돌아오면 학자금 문제는 해결돼. 아버님도 이제 편하게 계셔야지. 도윤은 발을 멈췄다. 가슴이 뛰었다. 시설비가 월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전세 보증금 이자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무엇보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니까 안심이고. 미정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도윤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다. 편하게 계셔야지.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편하게가 아니라 비켜달라는 뜻으로 들렸다. 아들의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신호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거실보다는 방에서 지내라는 부탁들, 전기가스 절약 메모, 아이들이 불편해한다는 말.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도윤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허리 통증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아픔이 올라왔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집과 재산을 정리해서 편하게 어딘가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상우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왜요? 며칠 더 계세요. 아니다. 집이 편하다. 상우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의 집,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혼자 있는 집에서 도윤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이제 균열이 있었다. 깊고 아픈 균열이. 상훈의 집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명함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 어르신이시죠? 저는 대성부동산 김민수 대표입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부르셨나요? 아, 따님. 아니, 따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님이라고 했지만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상우가 불러둔 사람이라는 것을. 김 대표는 능숙하게 거실에 앉아 브로셔와 계산기를 꺼냈다. 어르신, 이 집 평수가 어떻게 되시죠? 32평이다. 아, 그럼 현재 시세로는 전세 2억 8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동네가 요즘 많이 올랐거든요. 김 대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을 이어갔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에서 월세를 받으면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요. 어르신께서 좋은 시설에 들어가시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드니까.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죠. 시설이라고 하면? 아, 요양원이나 시니어 주거단지 말입니다. 요즘은 호텔급으로 좋은 곳들이 많아요. 24시간 간병, 의료진 상주, 영양사 관리.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시죠. 김 대표의 말은 매끄러웠다. 계산은 정확했고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도윤은 자신이 거래되는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급하지는 않지만. 봄철이 이사 성수기라서 지금 내놓으면 좋은 세입자 구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결정해 주시면. 김 대표가 돌아간 후 도윤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가족들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집을 전세로 돌리고 그 보증금으로 시설에 들어가게 하는 것. 아들에게는 월세 수익이, 자신에게는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는 완벽한 계획. 하지만 그 계획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신의 의사였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젊은 시절 목수일을 배울 때 스승이 적어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는 스스로 서야 곧게 선다. 스승은 말했었다. 아무리 좋은 지지대를 세워도 나무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지 않으면 곧게 자랄 수 없다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다.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다. 시니어 주거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는 친절하게 각종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다. 어르신, 혹시 어떤 형태의 주거를 원하시나요? 요양원, 실버타운, 아니면 최근에 많이 생기는 코리빙 하우스. 코리빙이 뭡니까? 코리빙의 줄임말인데요.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개인 공간은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죠. 특히 시니어 코리빙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소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요즘 각광받고 있어요. 복지사는 시니어 코리빙의 장점들을 설명했다. 일단 비용이 저렴해요. 공공형 시니어 코리빙은 월 22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보증금도 100만 원 정도로 부담이 적고요. 무엇보다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비상벨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서 안전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복지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방문에 내 이름표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공간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 말이 도윤의 마음을 움직였다. 내 방문에 내 이름표를. 그것은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의미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를 작성해 드릴게요. 소득과 건강 상태 확인 후에 입주 순서가 정해져요. 보통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오며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내 집과 내 노후는 내가 고른다. 반격은 조용한 서류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은행으로 향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계좌 관리였다.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아시나요? 네. 도윤은 40년 넘게 써온 비밀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꿨다. 그리고 자동이체로 나가던 생활비 계좌도 본인 단독 관리로 변경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혹시 보증금이나 부동산 관련 위임장 같은 것도 있나요? 아, 그런 건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셔야 해요.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도윤은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도윤의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만약 가족분들이 어르신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소유권자의 직접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는 본인 단독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위임장 같은 것도 함부로 작성하지 마시고요. 도윤은 안심이 되었다. 자신의 집은 자신이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오후에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곳이었다.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노인의 권익 보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이 시설 입소를 강요하거나 재산 처분을 압박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노인 학대 신고센터도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알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시는 주거 형태를 선택할 권리는 당연히 있으세요. 코리빙 하우스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와 도윤은 코리빙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했다. 건강 상태, 소득 수준, 희망하는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다. 저녁 무렵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입력했다. 가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아빠는 요양원이 아닌 시니어 코리빙 하우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아빠 명의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로 사용하겠습니다.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것은 아빠의 선택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도윤은 깊이 숨을 쉬었다. 떨리는 손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5분 후 전화가 왔다. 상우였다.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작스럽지 않다. 충분히 생각한 결정이다. 코리빙이 뭔지나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안전한지 관리가 되는지 알아봤다. 주민센터에서 상담도 받았고 신청서도 냈다. 전세 보증금은 왜 안 쓰세요?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에. 내 집은 내가 결정한다.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아버지, 상우야, 아빠가 결정한 거다. 존중해 다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매실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다.
곧 꽃이 필 것이다. 반격은 고함이 아니라 선명한 경계로 완성되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단톡방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 만에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상우였다. 아버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건강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코리빙이 뭔지 제대로 알기나 하세요? 그냥 남남끼리 모여 사는 건데 무슨 전문적인 케어가 있겠어요? 도유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생활지원사의 정기 방문, 24시간 비상 연락체계, 인근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하지만 상우는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건 종이 위의 말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관리가 엉망일 거예요. 다음은 며느리 미정이었다. 그녀는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아버님,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코리빙 하우스에서 사고가 난 사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관리가 부실하고 입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고. 어떤 사례? 화재가 났는데 대피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거나 입주민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발견이 늦었다거나. 그런 일들이요. 미정의 말은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도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디든 사고는 날 수 있다. 집에서도 요양원에서도. 하지만 요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잖아요.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고. 이틀 후 더 큰 압박이 찾아왔다. 상우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자료였다. 표지부터 번지르르 했다. 이게 뭐냐?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나중에 불편도 없을 거라고 해서. 도유는 자료를 대충 넘겨봤다. 부동산 증여, 상속세 절약 방법, 가족명예 분산 등의 내용이 빼곡했다. 누가 이런 걸 의뢰했냐? 제가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 재산을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하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도유는 자료를 상우에게 돌려주었다. 필요 없다. 그날 오후 부동산 브로커 김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세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동네 전세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 집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아서 지금 내놓으시면 보증금의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얼마나 급하신가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시면 제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 성사시켜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유는 깊게 숨을 쉬었다.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다. 가족은 안전을 내세우며 요양원을 권했고 부동산업자는 기회를 내세우며 서둘러 결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도유는 알고 있었다. 악역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것을. 상우도 미정도 김 대표도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각자의 필요와 욕망이 걱정이나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도유는 중요한 전화를 받았다. 어르신, 주민센터입니다. 시니어 코리빙 입주 심사가 통과되었어요. 다음 주에 예비 입주자 모임이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나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 공간 견학도 가능해요. 먼저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비 입주자 모임은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윤을 포함해 6명의 시니어가 참석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다. 모임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오늘은 서로 소개하고 코리빙 생활에 대한 기대나 걱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는 68세 여성 박순희 씨였다. 저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신청했어요. 두 번째는 72세 남성 이정구 씨였다. 저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요. 형제들도 다 멀리 살고 있고 나이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는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65세 여성 김영숙 씨였다. 저는 딸이 있긴 한데 딸 집에서 몇 달 살아봤는데 서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자 살기엔 불안하고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도윤의 차례가 되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목수로 일하다가 은퇴했고 아들, 딸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혼자는 불안하지만 가족에게 의존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69세 남성 조철민 씨였다. 저는 아들이 제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여기 신청했어요. 조 씨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다. 도윤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으세요? 박순희 씨가 물었다. 반대하죠.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죠.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견학은 다음 날 이루어졌다. 코리빙 하우스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다. 개인 방은 작지만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공용 공간은 넓고 쾌적했다. 무엇보다 각 방 문 앞에 붙어 있는 작은 이름표가 인상적이었다. 저희 방침은 간단해요. 시설 관리자가 설명했다. 입주민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확신이 섰다. 이곳이 자신이 원하던 곳이었다. 코리빙 하우스 입주 확정 연락이 온 날 집에서 최후의 가족회의가 열렸다. 상우와 미정, 그리고 막내딸 지우까지 모두 모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요양원 브로셔들이 놓여 있었다.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코리빙 말고 이쪽을 고려해 보세요. 그는 새로운 브로셔를 펼쳤다. 이전 것들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설이었다. 여기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도 매일 와요.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미정이 덧붙였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헬스장, 도서관.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하는 건강식이고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확실히 요양원의 시설과 서비스는 코리빙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내가 원할 때 나갈 수 있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시장을 보고 싶을 때, 옛날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느냐는 거다. 상우가 망설였다. 그건 안전상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니까. 그럼 감옥이랑 뭐가 다르냐? 감옥이라니요. 아버지를 위해서. 도윤이 코리빙 하우스 운영 규정을 꺼냈다. 여기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입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온다. 다만 밤 10시 이후에는 비상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고 3일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안부 확인을 한다. 그런 느슨한 관리로 무슨 안전을 보장하겠어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중요하다. 내가 원할 때 도움을 청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내 시간을 지킬 수 있다. 의료는 인근 병원과 연계하고 삶은 내가 산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동안 설득하려 했던 가족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그때 지우가 뜻밖의 말을 했다. 아빠,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지우는 상우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빠, 오빠가 급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빠 집을 서둘러 전세로 돌리려 했어요. 순간 방 안이 정적에 잠겼다. 상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우야, 왜 그런 말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빠가 모르고 계신 채로 결정되는 건 불공평해요. 도윤은 상우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냐? 상우는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미정이 대신 입을 열었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2억 정도요. 도윤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 정도라고 했으니 그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을 전세로 돌리고 나는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거구나. 상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 부끄러웠어요. 가장으로서 아버지에게 손 벌리는 게 그래서 아버지 안전이라는 핑계를 댔던 거냐?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가 말했다. 아빠, 처음에는 정말 아빠 안전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의 상황과 섞이게 되었어요. 도윤은 길게 숨을 쉬었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웠다. 아들이 가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 그리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상우야. 네.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하지만 내 삶을 대신 선택하지는 마라. 상우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해라. 그리고 내 결정은 존중해라.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더 이상 누구도 코리빙을 반대하지 않았다. 걱정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현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도윤의 선택을 막을 명분도 이유도 사라졌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진실이 드러났고 가족과의 갈등도 해결되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코리빙 하우스 입주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윤은 이사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에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작업대였다. 은퇴한 후에도 간단한 목공 작업을 할 때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불필요한 것들을 골라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도윤의 손이 멈췄다. 낡은 연필 한 자루가 나왔다. 짧게 깎여서 손가락 크기밖에 남지 않은 연필이었다. 하지만 그 연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연필 몸통에 서툰 칼자국으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던 것이다. 아빠처럼 튼튼한 집을 만들고 싶어. 도윤은 연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30년 전 상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다. 숙제를 하다가 연필이 다 닳자 아버지에게 새 연필을 깎아달라고 했다. 도윤은 정성스럽게 연필을 깎아주었고 상우는 그 연필에 칼로 글씨를 새겼다.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집 짓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 힘든 일인데. 괜찮아. 아빠가 만든 집들은 다 튼튼하잖아.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고. 그때 상우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상우는 목수가 되지 않았다.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도윤도 눈치채고 있었다.
다만 아들이 먼저 말하지 않아서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상우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기둥이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보며 튼튼한 집을 꿈꾸던 아이가 자라서 가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세운 기둥은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렸다. 사업의 실패, 경제적 어려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안전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도윤은 연필을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을 꺼냈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상우야, 집에 있냐? 네,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다. 지금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전화로.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상우야,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라. 다만 내 삶을 대신 선택하진 마라. 전화 너머로 상우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돈이 급하면 도와주겠다. 집을 전세로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리고 상우야. 네.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숨기지 마라. 가족이잖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라. 지금은 내일부터 잘 해결해라.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매실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봄이었다. 연필을 다시 꺼내 바라보며 도윤은 혼잣말했다. 나무는 스스로 서야 곧게 선다. 하지만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 서로 기대어 견딜 수도 있는 거지. 코리빙 하우스 입주 첫날은 맑은 봄날이었다. 도윤은 큰 짐 없이 이사를 왔다. 옷가지와 필수품 그리고 몇 가지 추억의 물건들만 가져왔다. 오래된 연필도 그중 하나였다. 새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작은 침실과 간이 주방, 화장실이 있었고 무엇보다 문턱이 낮고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했다. 벽에는 비상벨도 있었다. 도윤이 가장 좋아한 것은 방문 앞에 붙은 작은 명패였다. 한도윤이라고 적힌 간단한 이름표. 하지만 그 이름표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여기는 내 공간이라는 선언이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도윤은 공용 공간을 둘러봤다. 넓은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와 조리기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작은 정원도 있었는데 각종 허브와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어르신 처음 오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네, 오늘 입주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아, 저는 박순희예요. 지난달에 들어왔어요. 예비 모임에서 뵌 것 같은데.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여기 생활 어때요? 아직 첫날이라. 하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방에 있고 심심할 때는 나와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적당한 거리가 참 좋아요. 순희 씨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생활이었다. 오후에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작은 화분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아직 어린 모종이었지만 몇 달 후면 빨간 토마토가 열릴 것이다. 저녁 식사는 공용 주방에서 간단하게 해결했다. 다른 입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였지만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도윤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갔다. 아침에는 정원에서 허브를 손질하고 오후에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봤다. 저녁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일주일 후 도윤은 작은 목공 소모임을 만들었다. 버려질 뻔한 팔레트를 주워와서 커피 테이블로 개조하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르신,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조철민 씨가 망치를 들고 다가왔다. 물론이죠. 함께 해봅시다. 목공 소모임은 점점 인기를 얻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입주민들이 모여 작은 가구나 소품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그럴듯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윤에게 방문객이 찾아왔다. 상우였다. 하지만 빈손이 아니었다. 망가진 원목 의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상우야, 어떻게 왔냐? 아버지 생활 어떤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것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상우가 들고 온 의자는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었다. 오래된 의자였지만 나무 재질이 좋아서 수리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제 부러진 거냐? 한 달 전부터 흔들리더니 며칠 전에 완전히 부러졌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아까워서. 도윤은 의자를 자세히 살펴봤다. 고칠 수 있다. 다리를 새로 만들면 돼. 정말요? 그럼. 나무는 스스로 서야 곧게 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도윤은 잠시 멈추더니 미소 지었다. 두 번째 다리는 서로 기대어 만들 수도 있지. 상우의 눈이 반짝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목공 작업을 할 때의 그 눈빛이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함께 해보자. 부자는 공용 작업 공간으로 가서 의자 수리를 시작했다. 부러진 다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잘라서 맞춰보고 사포로 다듬는 작업. 모든 과정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진행했다. 아버지, 예전에 저 연필에 글씨 새겨준 거 기억하세요? 상우가 사포질을 하며 물었다. 기억한다. 아빠처럼 튼튼한 집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 네.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은? 지금도요. 여전히 멋있으세요. 의자의 흔들림이 멎을 때까지 두 사람은 오래 묵묵히 작업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의자 수리가 끝났다. 새 다리를 달고 전체를 다시 칠해서 마치 새 의자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아버지. 뭘? 아들이 부탁했는데. 의자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사업이 좀 나아졌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 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희망이 보여요.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요양원이 아니라도 혼자가 아니라도 나는 나답게 산다. 월세 22만 원의 숫자 뒤에 숨어있던 진짜 가격표는 존엄이었다. 그 가치는 오직 스스로 선택할 때만 손에 들어온다는 걸 그는 이제 알았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바흐가 흘렀다. 예전처럼 평온했지만 그 평온은 이제 균열이 아니라 결심으로 다져진 고요였다. 그리고 내일 도윤은 목공 소모임 아이들과 작은 도서관 책장을 만들 예정이었다. 여운처럼 남은 목수의 손끝에서 새로운 삶의 결이 천천히 빚어지고 있었다. 막내딸 지유가 보내준 작은 화분이 창가에서 초록 잎을 틀어올리고 있었다. 봄이었다. 진짜 봄이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